자, 정치신인 공개 면접 코너 오래간만에 진행합니다. 이 코너를 본 적은 있으시죠? 네네, 본 적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면접 그 취지는 다 아실 테니까 시인들의 등용문이 별로 없어서 박시영 TV가 정치 시인들 자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의 코너를 몇 개월 전부터 지금 마련했고요.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상진 출마 예정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룰은 다 아실 테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고 또 시청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하시고 시청자들이 국민심사위원이 직접 되셔서 심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적격, 부적격을 댓글로 나중에 평가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늘 질문에는. 자, 시간은 왼쪽 코너에 시간이 이제 아마 뜰 겁니다. 1분, 2분 이런 식으로 네,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먼저 한번 좀 잠깐 하고 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민심의 흐름이 참 무섭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는 단순한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에 완벽한 승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사진 컷 세 가지 소개하는 시간이 늘 있는데 어떤 사진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이게 제가 대학 시절 사진인데요. 네. 저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범생 같다, 학자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20대 젊은 시절에 사실 이렇게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지금 마이크 들고 앞에서 무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접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시위 주도하고 그리고 강의실보다는 거리에서 직접 투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네, 저에게는 좀 뼈아픈 사진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네요. 네. 저와 이제 제 부인이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피켓을 들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였습니다마는 전략 공천으로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후보를 제가 열심히 도왔죠.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저기 제 아들과 제 딸을 데리고 박근혜 탄핵 시위에 나갔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주말마다 촛불 집회에 가끔씩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 아들과 딸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들과 딸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가 촛불을 들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나중에 질문 주시면 그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이고요. 본인의 뭐 경력이나 스토리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2분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선당 후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총선에서 당시의 사선 의원인 추미애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에서 실패했으나 추미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선거를 나갔습니다마는 고민정 후보에게 전략 공천을 당해서 역시 쓰라린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대위원장을 또다시 했습니다.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두 번 다 선당 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청와대, 국회, 국정원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기업인 자회사에서 임원으로서 하면서 국정 경험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왔던 진정한 광진구 사람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아껴 쓰셨습니다. 그러나
아껴 쓰신 건 다시 돌려드리진 않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의 본력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자와 부자들은 국가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는 역사를 바로가게 있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앞으로 가는 자와 그리고 후퇴시키는 자의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를 앞으로 가게 하는 바로 정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정치다운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네. 시간이 자꾸 아껴 쓰고 있죠, 제가? 네, 좋습니다. 저희도 방송 빨리 끝나고. 뒤에 네. 공식적인 질문 끝나면 또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다른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시청자 질문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시긴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광진을에서 전략공천으로 고민정 후보가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 양보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실패하고 또다시 이제 4년 후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열심히 했더니 당시에 상대 후보였던 당시에 이제 사선 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당시 상대당 후보였던 오세훈 후보가 둘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제가 오세훈 후보를 약 8% 이기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광진 을 지역이 워낙 민주당 세가 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저를 넣어서 경쟁력 비교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고민정 후보로 이제 전략공천을 했는데 저도 많은 고심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승복을 하고 고민정 후보에게 모든 것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 지지자들이 저에게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의 뜻을 접고 고민정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과연 성공했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총선 공천을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무임승차했던 전략공천으로 무임승차했던 지금의 현역 의원들 또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과연 정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과감하게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에 대한 평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 그렇게 뭐 험담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께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치인 같습니다. 전략공천을 해가지고 광진구에 처음 왔을 때 사무실 하나 얻지 못하고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잡아주고 제가 사무실 무료로 쓰게 해주고 그리고 저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모두 설득해서 조직 다 넘겨주고 그리고 선대위원장 해주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개표방송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해서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저하고 밥 한 끼 같이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상의해 본 적 없습니다. 지역위원회 회의하는데 불러줬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고민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역 주민을 섬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사회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가결파 이른바 민주당 논란이 컸습니다. 이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대표의 체포에 동의를 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정당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분들은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동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은 저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기 당의 정당 대표의 체포 동의를 했다면은 반드시 그건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니까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더 나쁜 의원들은요. 낮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데서 손잡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저녁에는 가결 투표 모의하고 이런 분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결 투표가 비밀 투표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신 없이 정치하면은요 정치 그만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거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총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이 자리 나온 것 같은데. 네. 다시 세 번째 네. 이렇게 도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진구는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약 한 35년 정도 살았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 처가댁도 자양동에 있는 노른산 시장에서 약 40년 동안 장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출마하려고 갑자기 광진구에 와서 광진구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청와대, 국회, 국정원 그리고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경험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을 3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30년 살았던 광진구 진짜 토백이입니다. 이제 광진구에서 저의 세 번째 도전을 해서 저의 정치적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바라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약간, 긴장해서 그러니까요. 뭐 빨리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을 잘 활용해 쓰시는 것도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요소, 장점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점, 약점 요소가 있기 마련일 텐데요. 뭐 인간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뻔뻔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정치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약간 좀 뻔뻔하고 사람 뒤통수도 좀 칠 줄 알아야 되고 뭐 약간 뭐 도둑놈 같은 기질도 있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같이 착한 사람들이 정치해야지 우리나라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이것이 저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요. 제가 그동안 줄 서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줄 서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당했던 것이죠. 만약에 친문 핵심 세력이었던 사람들에게 당시에 공천을 주도했던 친문 핵심 세력들에게 제가 줄 서서 같이 아부하고 다녔으면 아마 전략 공천 안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줄 서는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그때가 40대 나이였습니다. 홀홀단신 지역구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공천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공천 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개혁적인 우리의 당원들 믿고 또 열심히 해볼 겁니다. 많은 지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혁신 과제가 참 많죠. 네. 그 중에
김상진 출마 예정자가 꼽는 핵심적인 혁신 과제 뭐가 있을까요?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혁신해서 다음 정권 잡으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혁신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몇몇이 정당을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가지고는요. 네.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됩니다. 바로 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었을 때 다음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당이 잘 굴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얼굴 알려졌다고 해서 영입해가지고 공천하지 말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정권 잡을 수 있고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정권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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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듯이 네. 뭔가 성과를 많이 내고 실력 있는 정당, 유능한 정당이 돼야지만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당원이 주인 정당, 두 번째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천, 그리고 네. 세 번째 정책을 역량 강화시키는 그런 정당,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권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태어난 돌연변이 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민주당 정권하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다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는 그야말로 뼈아픈 일인데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렇게 나눌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은 이제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정권 말기 같습니다.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민생은 이미 파탄이 나고 있고요. 국제관계도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격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게 더욱더 일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인데요.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예. 윤석열 대통령을 네. 탄핵할 수가 있죠. 이런 준비를 하는 것들이 과연 바로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한 선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 자주 나가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가면서 또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참여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능하면은 촛불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 우리 박시영 대표님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집회에 나가게 되면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감이 이제 좀 한계치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아주머니들도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권 탄핵 시위를 할 때 그 당시에 촛불 집회의 느낌이 오곤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시민혁명의 경험이 많이 있죠. 4.19 민주혁명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했던 촛불혁명 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은 언제나 불의 한계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막가게 되고요. 인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하고 그리고 일본 편 들게 되고 그리고 민생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만 탄압하게 되면은 이제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모이게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시청에 모이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시청자 질문일까요? 질문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준비된 질문. 이재명 대표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불굴의 정치인이죠. 소년공에서 출발을 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게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1%도 안 되게 졌습니다마는 또한 이겼던 당사자에게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을 통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탄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DJ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검찰에게 이렇게 탄압을 받는데도 성장하고 있는 정치인 저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민주정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민주적 지도자로서 우뚝 서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제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는 뭐가 될 것도 될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검찰 독재 정권을 편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질문 한 4-5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이런 질문 가볍게 가죠. 꼬뉴님이 고민정 의원이 지금 있는 광진의 지역구는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 아닌가요? 과거에 네네.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였죠. 근데 저 말씀의 취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나서는 거 아닌가요?라고 궁금증이 있어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미뤄 짐작한데 네네. 추미애 전 장관은 나올 생각이 없습니까? 광진을? 그래서 뭐 짧게. 제가 직접 뭐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추미애 장관님은 광진 늘 지역에 다시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추선 의원하고 경선을 당대표가 하신 분이 경선을 한다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장관님은 더욱더 큰 정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장님이 어떤 가치를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실행하실 건가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이 지향하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설계. 뭐 예를 들면 1호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네, 한 2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30년 동안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국정 운영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저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도 적다. 우리 정치권에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 얘기하면은 굉장히 깁니다만 몇 가지 예시만 들면은요. 첫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의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개혁하라고 맡겨놓는 것이죠.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혁 특위를 아예 제3의 기관으로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나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국회는 법안으로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위상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이 뭐 수당을 얼마나 받느냐, 보좌진이 뭐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의 진정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요, 국회의원의 기득권 중에 가장 큰 기득권이요. 모든 당직을 다 맡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그렇죠. 원내대표, 뭐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사무총장,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을 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원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원내 당직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고 원내 당직은 네. 저는 원내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그 뭐 예를 들면 전략기획위원장이든 뭐 정책위원장이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홍보위원장 뭐 이런 거? 그렇죠. 홍보위원장, 뭐 시도당 위원장 네. 이런 당직들은 선거 관리에 중심을 두고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맡고 그다음에 원내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원내 당직을 맡아서 원내 의정 활동에 충실하라.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행정부와 입법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이건 현역 국회의원들이 네. 장관을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장관을 하면서 중요한 입법 사항이 있으면은 국회의원 자리에 와서 투표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금지시켜야 한다고 봐요. 아.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는요. 지금 지방자치제의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방의 의원들은요. 국회의원들의 선거 조직에 불과한 조직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나온 사람들 국회의원들한테 줄 서고 잘 보여야지만이 공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의원들이 자기 의정보고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들고 다녀요. 네. 저는 그래서 공천을 네. 민주적 공천을 갖다가 정당법에 아예 명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민주적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정당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강제하자. 강제를 하고 만약에 비민주적인 공천이 들통이 났다. 네. 그럼 처벌받고 네. 예를 들어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지급 네. 삭감하든지 네. 안 하든지 이렇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소위 그 수박들이 말하는 그 개딸들 있지 않습니까? 열혈 지지자들, 개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꽃 찾았다님께서. 당원의 주인은 정당의 주인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의 권리당원 250만 명? 지금 1회 그 당비 낸 사람은 250만 명. 예, 25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250만 명이 되고 6개월 낸 사람들은 거의 한 1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25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정당에 노조가 이제 정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당도 이렇게 많은 숫자의 권리당원들이 있는 국가가 그렇게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에게 뿌리박은 정당이죠. 네. 그것의 힘은 바로 이런 권리당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바로 수박들이 잘못된 것이죠. 수박 의원들이 이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당원의 그 정당의 주인인데 네. 과연 주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왜 주인들한테? 주인이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건 좀 우문일 것 같고요.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은 DJ 정부 때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개혁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언론개혁은 좀 차치하고요. 언론개혁은 뭘 정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요. 국민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압력이 있어야지만이 언론개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180석을 갖게 되는 거대 정당이 되었으면은 검찰개혁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던 그리고 검찰 개혁주의자였던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부터 그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 과정부터 바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타주지 못했던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수처죠. 네.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공수처를 만들었던
그 검찰 개혁을 해내지 못하는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좀 하고자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아쉬움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정권을 다시 탈환을 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정권의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깜냥이 되냐, 국회의원 깜이 되느냐, 이걸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괜찮다, 도전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동그라미 5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러면 X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그 댓글로 평가해 주시고요. 네, 올라오고 있군요. 동그라미도 있고 가위도 있고요. 동그라미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댓글로 또 의견도 주시는 분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맞네요. 예. X도 간헐적으로 보이고요. 네.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네. 또 댓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장관 겸직 금지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네, 동그라미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한 90%. 80에서 90% 가깝게 85, 90 정도 되겠네. 85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은 좀 부족한 듯,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소신이 강해서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지난 총선 때 양보했다는 거 아까 그걸 상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주어지고 있고, 강단이 있어서 좋다, 착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좀 더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분도 있고요. 준비된 인재다 이런 어떤 측정들도 네. 있습니다. 자,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다. 저도 이제 오늘의 백미는 구체적인 어떤 국회의원이 되시면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전달했던 후미에 네. 그 시간이 김상진 출마 예정자 김상진 후보의 어떤 준비된 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 요구하지 말라고 이런 분도 있고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응원한다는 아쉬움을 좀 표현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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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평가를 마치고요. 자, 저희가 후원회 행사가 있습니다. 또 계속 홍보해 드리고 있는데요. 후원회 행사가 21일 날 있죠. 21일 날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당산역 부근에서 식당이 사는데 서승만 박사, 고윤주 평론가 참여하고, 이날은 ARS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멤버십 회원들, 그리고 계좌로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주까지 좀 신청을 1차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리가 좀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댓글로 신청하는 방법 고정해 놨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또 ARS로 후원하신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 자식 있으면 다음 주에 일반 시청자들한테 좀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7시에 이제 그 오창수 평론가하고 화민수 대변인하고 저희 저녁 방송하는, 저녁 방송은 이제 동별로 지역별로 강서구에 득표 현황들이 다 발표가 됐어요. 이걸 네. 꼼꼼히 짚으면서 복귀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강서구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감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선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감에서 주요한 장면들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번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또 당대표님께서 이제 복귀 준비를, 당무 복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7시에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잠시 후 7시에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이따 또 다스베이다 나가서 또 출연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어제 개표 방송하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겸손은 힘들다 뭐 서울의 소리 지금 계속 연일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박시영 대표님이 그 결과를 대충 다 맞힌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제 예측이 조금 과하게 잡아갖고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43% 정도의 투표율이 있으면 적중했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수층들이 확실히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침과 낮 본투표일 날 그 어르신들을 필두로 해서 대거 조직을 했다고 저는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보고 박시영 대표님 역시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러브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거금 보내주셨습니다. 기차 안에서 시청하시고 했다고. 혁신하고자 한 혁신하자고님 늘 보내주시죠 최근에. 어제 제가 수고 많았다는 격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끝으로 포부 하나 딱 밝히고 마무리하시죠. 예. 예,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3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40대에 첫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내에 비개혁적인 세력과 맞서서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지만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오늘 나오신 분이 김상진입니다. 그 극우 유튜버 김상진도 있지만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름 기억하기 좋네. 사람들이 이름 기억하기를 워낙 그 양반 유명하니까. 예. 저한테 뭐 고발 조치했다가 저도 무혐의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악연인데. 자, 그래서 고민정 의원과 맞서겠다 이렇게 좀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고요. 고민정 의원의 장단점이 있죠. 잘하는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죠. 또 김상진 후보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보시고 특히 광진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연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자양동 그다음에 9213동 화양동 이렇게 됩니다. 아 화양동이군요. 네, 화양동 자양 1, 2, 3, 4동 1, 2, 3, 4동 921동 923동 네 921동 923동 네. 김상진 후보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 지역에 사는 아는 분들이 있으면 김상진 후보를 소개해 주면 뭐 도움이 되겠죠. 네, 뭐 네. 핸드폰은 공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공개를 하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개하세요. 공개하는 게 네. 훨씬 유리합니다. 010 예. 6300에 예. 8833 6,300에 8833 33 번호 좋죠. 네. 6,800에 6300 6,300에 8833 네. 기억하시고 혹시 광진구의 광진 을쪽의 자양 1, 2, 3, 4동 화양동 913동 네. 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연고자가 있는데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러면 연고자를 좀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비교해 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훨 낫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치 신인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홍보해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유튜브는 박시영 TV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들도 시인들한테 많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저녁에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